안녕하십니까. 마치 제가 콘서트장에 입장하는 아이돌 배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가 지하실이죠. 둘러봐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 층을 올라가서 1층으로 가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려면 한 층을 더 올라가라. 지하실에 있지 말고 한 층을 올라가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하실에서 한 층을 더 올라가서 1층으로 가면 세상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한 층을 올라간 사람들의 3명을 케이스를 골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고른 사람이 영국의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제이미 바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제이미 바디가 속한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2015년, 2016년 시즌에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영국의 도박사들이 그 팀이 우승할 확률을 갖다가 점을 칩니다. 그 해 시작할 때 레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은 5,000분의 1. 그야말로 그 해에 2부 리그에 있다가 1부로 승격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1부의 프리미어 리그도 아닌 2부 챔피언스 리그에 있다가 그 해 이제 승격한 팀이기 때문에 도박사들이 볼 때 야 저거가 우승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확률이 5,000분의 1이야. 이랬는데 그 레스터 시티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 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우승을 한 레스터 시티 팀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제이미 바디라는 선수입니다. 이 제이미 바디는 2009년에 공장에서 부목을 나르던 노동자였습니다. 공장에서 부목을 나르는 노동자가 축구가 하고 싶어서 영국 축구팀에 들어갔는데 그 축구팀은 1부, 2부도 아닌 8부 리그 소속이었어요. 8부 리그에 속한 그 제이미 바디는 훗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1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8부 리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늘 배고팠던 시절이었지만 축구를 할 수 있어 행복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제이미 바디가 나중에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우승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리가 정해진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으며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8부 리그에서 7부 리그, 6부 리그, 5부 리그, 4부, 3부, 2부 마침내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을 해서 입성하던 해에 우승을 하는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제이미 바디가 여기에 있다라고 소리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죠. 오바마가 무슨 어록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뻤던 제가 보기에 어록은 나약한 사람은 죽는다. 이 오바마 1961년에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에 자기가 흑인 혼혈이라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래서 술, 담배, 심지어 마약에 중독된 생활을 보냈습니다. 1979년 LA에 있는 옥시덴탈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전문대학입니다. 옥시덴탈 대학을 졸업해서 동부로 가서 컬럼비아 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하버드 대학, 법과대학 대학원을 들어가서 그 후에 졸업을 하고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정계에 입문해서 마침내 대통령이 됩니다. 이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LA를 거쳐서 미국 뉴욕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혹시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황해의 무법자라는 영화를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딱 황해의 무법자에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연상시킵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서 하와이에서 출발을 해갖고 학창시절에 마약에 찌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LA를 거쳐서 동부로 그야말로 무법자처럼 종횡무진 누비면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 버락 오바마가 존재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까는 축구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야구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세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김재박이라는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재박 선수 1970년에 경운중학교를 졸업하고 대광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 야구를 했어요. 그리고 대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당시에는 지금은 프로야구가 전성기지만 옛날에는 프로야구가 없던 시절에는 고등학교 야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에 가면 이 고등학교 야구가 펼쳐지면 잠실 야구장이 10,000원으로 생 난리가 나서 표를 묶고 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대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야구 선수로 대학교에서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 유명한 야구를 잘하는 대학들이 즐비하게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김재박 선수를 거들떠보는 팀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로 그냥 그야말로 개나리 보찜을 싸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영남대학교에서 4년 동안 지내면서 워낙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할 때 프로야구가 없던 시절에 그 나라에는 실업팀들이 야구했었는데 실업팀들에서 다시 야 김재박이라는 사람이 있었네, 김재박이라는 선수가 있었네 해갖고 스카우트의 손길을 펼치고 그 실업야구팀에 들어가서 그 해에 무려 야구 전 부문 7관왕을 달성을 합니다. 92년에는 세계야구 선수권대회 우승하는 데 있어서 주역이 됩니다. 그 당시 92년 세계야구 선수권대회에 우승할 때 8회 말에 일본하고 결승전에 붙었는데 우리가 1대3으로 지고 있었는데 저 김재박 선수의 개구리 번트 모습입니다. 감독이 그냥 볼을 빼라고 한 거를 잘못해서 번트하라고 알아듣고 그다음에 일본인 투수는 공을 실제로 뺐는데 그거를 감독의 사인을 번트하라는 사인을 알고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번트라는 거는 웅크리고 있다가 내려오는 공을 툭 치는 건데 이거는 점프를 해서 번트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이 번트 사인을 냈다고 생각해서 점프를 해갖고 번트에 성공을 합니다. 그게 발판이 돼서 1대3이 3대3이 되고 6대3으로 대역전골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 우승의 주역이 바로 김재박 선수입니다. 그 후에 이 김재박 선수는 프로야구가 탄생을 하고 LG팀의 전신인 MBC 방송국, 그 당시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할 때는 MBC가 창단 팀이었습니다. 그 MBC에 입단을 해서 당시 또 최고의 유격수로 골든글러브를 무려 5번이나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무명 선수에서 오라는 팀이 하나도 없던 선수가 절치부심 끝에 실업야구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에 가서 5번이나 골든글러브를 받더니 마침내는 96년에는 프로야구의 현대팀 창단 감독이 되었고 무려 한국 시리즈에서 4번이나 우승을 하는 그런 빛나는 전과를 올립니다. 노력 끝에 이와 같이 나 이 세상에 김재박이 있어 하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세상에 나를 소리치면서 내가 있어 하고 했던 3가지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세상에 내가 있어 하고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제가 시작할 때처럼 지하실에 있지 말고 1층으로 한 층을 올라가라는 겁니다. 한 층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의 왕지환이라는 시인이 아주 유명한 시인데 이 시인이 남긴 시 중에 등관장루라는 시가 있습니다. 백일의산진, 황하이패류, 욕궁천리목, 경상일층루. 해는 산을 따라서 지고 있는데 황하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구나. 천리밖을 보고 싶어서 한 층을 더 올라간다. 이 황하에 있는 이 누각이 워낙 유명한 누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글귀나 쓴다는 사람은 이 관장루에 가서 다 한마디씩 시를 써놓고 한마디 글을 남겨놓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이 왕지원의 등관장루라는 시인데 천리밖을 보고 싶어서 한 층을 더 올라간다. 한 층을 더 올라가야 천리밖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지금의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늘 힘쓰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많이 인용을 합니다. 추석이나 설 때 텔레비전에서 명화극장을 보통 많이 하는데 그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영화가 닥터 지바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닥터 지바고는 1917년에 벌어진
러시아 혁명 시절의 지식인의 삶과 고뇌, 좌절, 사랑 이런 거를 담은 장편 소설입니다. 1957년에 이 소설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노벨상 수상 작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 구소련이죠. 너 노벨상 타러 가면 그날로 끝이다. 소련 정부에서 그 바람에 할 수 없이 노벨상 수상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1987년에야 비로소 러시아에서 이 소설이 해금이 되었고 출간이 됩니다. 처음에 그래 1957년은 이태리에서 초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담배 종류에 전매청, 지금은 담배 인삼공사죠. 거기서 나온 담배 중에 하나가 오마 샤리프라는 담배가 있어요. 이게 닥터 지바고 영화 속 주인공 남자 배우의 이름입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담배 인삼공사 이 영화 배우의 이름을 따서 담배까지 출시를 했어요. 아무튼 되게 지금 화면에도 보시 되게 미남이에요. 아주 유명한 배우였는데 이 닥터 지바고 영화 속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닥터 지바고의 연인 라라가 있는데 라라하고 같이 이제 사랑을 하다가 시베리아 우랄 산맥에서 결국은 이제는 헤어져야 될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마 샤리프가 이제는 그 우랄 산맥 깊은 산속에서 눈이 덮여 있는 세상에서 그 라라를 눈썰매에 태워서 보냅니다. 이제 헤어지는 거죠. 영원히 이제 헤어지는데 그 장면에서 1층에서 현관에 나왔고 전송을 하고 나서 라라를 이 지바고가 2층으로 한 층을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 멀어져가는 라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1층에서는 안 보이지만 한 층을 더 올라가니까 라라가 사라져가는 눈썰매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저 오마 샤리프의 애절한 눈동자가 저 영화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와 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94년에 만들어진 진짜 올해 30년 된 영화지만 한번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명작입니다. 남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한층 올라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1994년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라고 충주에 있는 법원에 지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갔더니 안과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갖고 사진첩을 보여주는데 히말라야 갔다 온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깜짝 놀래갖고 그분을 다시 봤습니다. 히말라야? 거기는 고상돈, 어몽길 이런 분이 가는 데지 당신이 안과 의사가 웬 히말라야? 외계인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제 놀리기만 하고 지나갔는데 그 후에 대법관이 되고 나서 2010년에 옆방에 근무하던 대법관이 연구관 대리인당 히말라야를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당신 이제 30년 전에 내가 외계인을 봤는데 여기서 옆방에 대법관이 또 외계인이네. 그런데 이 양반이 갔다 온 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이거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나푸르나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친숙한 산입니다. 저 안나푸르나의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히말라야 설산은 재밌는 게 8,000m 봉우리들이 눈이 다 하얗게 만년설로 다 덮여 있죠. 해가 뜰 때 되면은 먼저 빨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랗게 되고 그 다음에 하얗게 돼요. 안나푸르나를 갔다 왔더니 안나푸르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 있는 가이드는 네팔 사람입니다. 가이드한테 에베레스트는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안나푸르나 가면은 에베레스트 갈 수 있어요. 간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레스트에 도전을 했어요. 저때 제가 6명이 가고 포타 요리사 이제 거기 지원 인력 동원해서 한 20명이 저 에베레스트 가는 산속을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멋있는 설산 풍경들이 저 뒤에 있는 봉우리 되게 해발 7,000m 정도 됩니다. 저런 설산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화보를 보거나 무슨 전람회를 가면은 사진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사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발로 걸어서 현장에 가서 보면 눈물이 납니다. 워낙 아름다워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3,000m가 넘으면 고산증이 나타납니다. 그럼 고산증이라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머리가 아파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략 해발 5,000m 가면 산소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속이 메스꺼리고 뇌며 장기며 작동을 안 하니까 먹으면 처음에는 토해요. 그랬다 나중에는 먹지를 못해. 왜? 삼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겨우 먹으면 설사를 하고. 이 고생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내려올 때 되면 다시는 안 온다 내가. 내가 미쳤지. 내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이게 뭐 하는 고생이야. 그랬는데 내려와서 일주일만 지나면 언제 또 가지? 사람 심리가 참 묘하죠. 모든 일이 그렇게 한층을 올라가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또 다른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면 한층을 올라서 성취를 하면 그 다음 또 새로운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 발짝 더 나가고 그러면서 인간은 사람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미국의 로키 산맥을 가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작년 여름에 가봤습니다. 로키 산맥 참 멋있죠. 여기도 그냥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교양 시간에 로키 산맥 하면 어마어마한 산으로 다 기억이 되고 다 여러분 생각을 할 텐데 보기에 따라서는 저렇게 조금만 힘을 들이면 한층 올라서 다이품을 팔면 저런 멋있는 장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올라가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자국만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올라가면 히말라야도 있고 알프스도 있고 로키산맥도 있고 킬리만자로도 있고 남미에 가면 파타고니아도 있고 안데스 산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마음을 먹고 가느냐 아니면 거기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그냥 체념하고 단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산을 올라가는 거나 또는 산에 올라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에이 여기까지는 나는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뭘 이제 더 공부를 해 라고 할 거냐 아니면 아니야 여기서 공부를 더 해갖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하실에 있느냐 한층을 올라서 1층에 있느냐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월급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법조인 될 자격이 없다. 내가 이 세상에 나를 소리쳐서 나가서 나는 이 나라의 정의를 구현해 보겠다 라는 생각, 라는 자긍심을 가져야만 법조인으로서 대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조인들한테 하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제 법조인이 됐다. 그런 정신으로 산다. 그래서 판사가 됐다. 검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그런 이제 추상적으로 내가 정의를 세운다는 건 추상적인 모토고 현실적인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라는 불후의 명작 고전이 있습니다. 그 고전의 형전에 보면 제6편이 형전인데 첫머리에 청송집어는 제여성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송의 시작과 끝은 듣는 것이다. 그리고 듣되 정성을 기울여서 들어라. 정약용 선생은 재판을 청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엔 재판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닙니다. 재판 또는 검사의 수사 또는 변호사의 변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라. 법정에 있는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말을 잘 들어라. 검사는 조사를 하는 피의자의 말을 잘 들어라.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라. 잘 들어주는 것, 그게 모든 삶의 재판의, 청송의, 수사의, 변론의 시작이다. 듣되 어떻게 듣냐? 성의를 가지고 들어라. 그게 법조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조인의 자세는 물론 아까 얘기한 추상적으로 사명감을 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명감 같은 좋지만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사건을 처리하고 판사로서 재판을 하거나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를 하거나 변호사로서 변론을 하거나 간에 관련되는 사람의 말을 열심히 성의를 가지고 들어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생각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럴 마음이 없는 분은 법조인이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적어도 법정이 되고 싶으면 남의 말을 잘 들어라. 조물주가 귀를 두 개를 만들어준 이유는 나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 듣는 자세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논어에 나오는 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망지어면 즉지여원 청기어냐 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대했을 때는 엄숙함을 느끼게 하고 충분히 접한 후에는 온화함을 느끼게 하고 마지막으로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라. 자, 이제 아까는 말을 잘 들어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들어줄 때 그 자세가 어때야 됐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세로 말을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로서,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론은 공정하고 자애롭고 명백하고 굳세해야 됩니다. 공정하면 치우치지 않고 자애로우면 모질지 않고 명백하면 능히 환히 밝힐 수 있고 굳세면 단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가끔 보면 결정장애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밥 뭐 먹을래? 우동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네가 정해. 난 모르겠어. 볶음밥 먹을래? 글쎄 난 몰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정을 못하고 미루기만 하는 사람 절대 법정이 되면 안 돼. 법정에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을 딱 부러지게 내려야 돼요. 판사가 결론 안 내리고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원고고 피고 간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판을 하는데 결론 안 내리고 미루면 어떻게 해요? 수사해달라고 고소하고 또는 잡아오고 어떻든 했는데 수사를 해놓고 검사가 결론 안 내리고 그냥 사건을 민기적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건을 재판을 해달라고 의뢰를 할 의뢰인이 찾아오는데 변호사가 얘기만 듣고 소송을 제기할 건지 이게요 저요가 떠나서 이거 소송해요 마요? 글쎄요 이거 소송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이래서 어떻게 해요? 잘 듣고 고든 자세를 가지고 잘 들으면서 궁극적으로는 결론을 제대로 결론을 내리되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애롭게 명백하게 굳세게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법정이 됐다.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법정이 됐다. 그러면 어떤 법정이 될까? 물론 지금까지는 이른바 제너럴리스트, 유니버셜한 모든 방면의 그 만물 박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브라질에서 축구 선수 이름은 알아도 대통령 이름은 모른다고 했던 게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전문가가 존경을 받고 전문가가 활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나는 이게 끌린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좋겠다. 어느 하나의 전문가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또 오늘날의 한국을 돌이켜보면 문화법률가 이게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는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음악, 영화 모든 게 지금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법률가 이게 이제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뜨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 장래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넓게 살펴보고 주의 있게 둘러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를 넓게 살펴보고 주의 있게 둘러보면 법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투입하고 있느냐.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안 가본 분 손 들어보세요. 심지어 DDP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지금 로스쿨 다니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또는 로스쿨 아니어도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기도 바쁜데 언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가냐. 구경할 시간이 어디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시간 시간을 낼 수가 없는지 휴대폰 보는 시간 2시간만 줄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2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결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는 거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서 합니다. 획 하나 차이인데 시간이 나느냐 시간을 내느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시간을 내면 아무튼 얼마든지 시간은 낼 수 있다. 근데 시간을 나기를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코 안 난다. 앞으로
이제 저 로스쿨 끝나면 시간이 날 테니까 그때 가서 하지 뭐. 아니면 요번에 학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하지. 그래 갖고는 영원히 못 한다는 겁니다. 휴대폰 에이 지금 못 알아서 새 거 나올 텐데 휴대폰 새 거 나오면 사지. 영원히 못 사요. 왜? 휴대폰은 계속 새 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한다. 못하면 끝내 아무것도 못해요. 시간을 내야지. 휴대폰 새로 나오면 산다. 영원히 못 삽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못해요. 여러분들이 법조인이 되건 또는 못된 사람이 되건 하여튼 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 주위에 힘없는 사람, 진짜 세상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한테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애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 많이 있고 성당 다니는 분도 있고 절에 다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 가서 그 성금을 내죠. 절에 가서도 시주를 합니다. 그 시주하고 성금 낼 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우리 부모님 만수무강하세요. 우리 아들, 딸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시험 붙게 해주세요. 그 성금을 내고 시주하는 그 마음 속에는 아마 10이면 9, 아니면 100이면 99이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서 성금을 내거나 시주할 때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측컨대는 그러잖아요.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꽃동네 한 달에 1,000원 기부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듣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단돈 1원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만 덜 마시면 여러분들이 모인 돈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음성 꽃동네 1년에 그렇게 해서 모이는 돈이 70억이에요. 아니 1,000원 갖고 뭘 하냐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돈이 모여서 1년에 70억이 모인다는 것. 그래서 그 돈으로 얻어먹을 수 없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돌봐주고 다 살펴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이 한층을 더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내가 한층 더 올라가서 내가 잘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옆에 우리 주위에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나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전단지, 광고 전단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겪었을 거예요. 유심히 보면 그게 10이면 5은 그냥 지나갑니다. 귀찮다는 듯이. 따라와서 줘도 막 뿌리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할머니들, 그 추운 겨울의 할머니들 그 전단지 갖고 있는 걸 다 줘야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루 일당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귀찮다고 안 받지만 그 할머니들은 그게 하루 생명선이에요. 그거 받아서 보기 싫으면 가져와서 나중에 강의실에 휴지통에 넣어도 돼요. 그걸 굳이 뿌리치고 갈 일은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멀리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그 추운 겨울에 그 전단지 그 손호흡으로 가면서 전단지 주는 거 왜 못 받아요? 그거를. 그거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고 뭐 그 주머니가 더러워지나? 그런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의 삭막한 가슴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은 이 순간 지난 만큼만이라도 길거리에서 그런 전단지 나눠주는 할머니 있으면 찾아가서 할머니 저 하나 주세요 라지는 못할 망정 주는 거를 뿌리치지는 마세요. 그냥 받아갖고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 할머니들은 그거를 다 줘야만 그 추운 데서 벗어나서 따뜻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 관역을 향해서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합니다. 그래서 만일 조금이라도 정신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집중해서 쏘면 100% 10점을 맞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양궁장에서 흔히 가끔 보면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 아예 흔적도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중계방송하면서 보면 그거는 집중을 안 하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뭘 하든 간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 생각이 자기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서 내가 바라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늘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100% 못 이루어도 8, 90%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꿈을 이루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원할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들의 꿈,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하실에 있지 말고 위층으로 한 층을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올라가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늘 어느 때고 여러분들이 마음먹으면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세상이 보입니다. 한 층으로 올라가면 내 눈에 안 보이던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 세상을 보려면 반드시 꼭 한 층을 올라가는 그런 자세를 늘 견지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